올해의 트렌드는 월배당 ETF.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월급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갑자기 월급이 뚝 끊기고 국민연금에서 제공된 연금으로 살기에는 그 연금의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2자릿수 이상이 가면은 굉장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괴리율이 30%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상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빅테크들 10개 모아놓은 ETF가 인기 제일 많습니다. 아마존, 애플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ETF들이 인기가 제일 많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물어보신다면 정말 이상하게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ETF이지 않나라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일단 ETF와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종목을 거래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차이점을 많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는 투명성과 거래 용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면 내가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지금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액티브 펀드는 이제 전략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ETF는 대부분 패시브로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 지수의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일리로 그 포트폴리오는 바뀌는 거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혹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ETF와 개별 주식이 조금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는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ETF를 개별 주식처럼 매도와 매수 그 사이 내가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내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주식 투자만 했던 사람이라면 ETF로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편리하다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원래 펀드를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좀 알고 싶었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장점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 ETF이다 보니까 뭐 21세기의 최고의 뭐 금융상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연금 계좌라던가 ISA 계좌라던가 내가 원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나의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ETF에 관심도 많아지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패시브, ETF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는 대형 액티브 펀드들, 이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액티브 펀드의 목표는 벤치마크를 아웃퍼폼 하는 거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이걸 아웃퍼폼한 비중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S&P 500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빈도가 10중에 5번 혹은 이게 연간 뭐 2년, 3년 장기 투자로 길어지면은 매번 시장을 이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ETF가 뭐 21세기의 최고의 금융상품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TF 종류를 그냥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산군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리츠, 원자재. 뭐 리츠는 주식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조금 주식이랑 달리 보기 때문에 제가 나눠놨고, 이제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인데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대표 지수형이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ETF를 대표 지수형 ET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테마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한다던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혁신성장
혁신성장 테마 ETF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섹터형이 있습니다. 섹터형은 뭐 IT 섹터, 뭐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틸리티 섹터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있는데, 이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냐, 아니면 혁신성장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ETF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채, 그 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금리인지 혹은 채권의 가격 지수인지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막 구체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투자를 하진 않고, 이게 한국 리츠냐, 미국 리츠냐, 싱가포르 리츠냐, 일본 리츠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자재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ETF는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서 정말 유명한 금, 원유, 은, 구리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원자재 ETF를 출시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축이 인컴형입니다. 뭐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 월배당 ETF 상품들이 다 여기 인컴형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인컴형은 주식형이 있고 또 다시 채권형이 있어서,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을 이제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혹은 거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월배당금을 더 많이 드리는 전략을 가미한 그런 배당 상품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개수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티커라던가, 티커가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파이라는 티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이름을 정할 때 조금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뭐 미국에는 뭐 브렉퍼스트 ETF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자재 ETF거든요. 내 아침 밥상 위에 올라오는 원자재를 담고 있는 ETF인데, 이게 원자재 ETF라는 거를 굳이 이름에 명시하지 않고 그냥 브렉퍼스트 ETF라고 뭐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커도 굉장히 재밌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에 어디에 투자를 정확하게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를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규칙들이 있어서 항상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이름이 길죠. 네, 굉장히 긴 이유는 저희가 이 상품이 정확하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를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름 안에 그런 걸 다 담아야 돼가지고 그렇게 좀 이름도 다르고, 미국은 티커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좀 특이사항으로 꼽아보자면은, 국내 ETF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오늘 어제자로 업데이트 해보자면 한 14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40조 원 정도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 ETF 시장을 구성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그리고 워낙에 상장되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걸 상장을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미국은 SEC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인데, 그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는 상품들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지를 명시를 분명히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아무리 S&P 500 지수가 유명하더라도 미국 S&P 500이라고 저희가 이름에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야, 뭐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AI,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뭐 빅테크 10개의 경우는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보통 짓는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례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운용사들의 약간 합의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도 어떠한 단어를 쓰고 쓰지 않고는 운용사가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ETF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모든 ETF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끔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ETF는 상품의 구조상 괴리율이 발생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5시 반이나 6시 반에 이제 미국 정규장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 열리죠, 미국은. 근데 꼭 그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오전 9시에 장이 열리면 ETF 가격, 시장 가격에는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LP들이라던가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ETF를 거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브라 그러죠. 펀드의 기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생기는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2자릿수 이상이 가면은 굉장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2자릿수 이상까지 안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2자릿수 이상으로 가냐면, 옛날까지는 아니고 2022년도인 것 같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괴리율이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투자를 하시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ETF를 좀 이제 여러 가지 ETF를 두고 어떤 ETF를 선택을 해야 되나, 비슷한 컨셉의 ETF를 두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과 비중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ETF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ETF의 규모와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바뀌잖아요. 맨날. 그리고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 ETF 시장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상품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의 트렌드는 월배당 ETF, 그 다음에는 AI, 그 다음에는 미국 대표 지수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들, 채권 ETF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이렇게까지 왜 인기가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라고 제가 지칭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브랜드인데, 타이거 ETF가 월배당 분야에서 거의 AUM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했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출시를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9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실질 소득을 보면, 국내 실질 소득을 보면 1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월급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월배당 ETF라는 상품 자체가 미래의 수익률을 현재의 현금 가치로 전환해주는 옵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매월 저희가 현금을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내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좀 월배당 ETF를 통해서 채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축으로 보자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제 나는 매월 월급을 받는 나의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월급이 뚝 끊기고 국민연금에서 제공된 연금으로 살기에는 그 연금의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제 월배당 ETF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배당 ETF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기 있는 애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대표 지수형 월배당 ETF가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데 거기에 전략을 가미한 ETF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는 그 대표 지수가 주는 신뢰성, 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인컴형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막 날라가고 이런 거를 원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이면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강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선호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S&P 500이라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던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ETF들 중에서도 월배당의 수준, 그러니까 타겟 프리미엄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타겟 분배율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는 그 자체 대표 지수에만 투자를 하셔도 연간 분배율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배당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배금으로 분기로 보통 드리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커버드콜 전략은 뭐냐면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들의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률을 콜옵션 매도라는 전략을 활용해서 현재 확실한 현금 가치로 전환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옵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 물론 ETF가 추종하는 지수, 예를 들어가지고 나스닥 100 혹은 S&P 500 지수의 연간 분배율 수준을 하회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러면은 내 원금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확실히 있습니다. 커브드 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닥 100 ETF에 그대로 오리지널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스닥 100에 월배당을 주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커브콜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지수 대비해서 내 분배금을 아무리 매월 재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 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땡겨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땡겨서 받은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나는 미리미리 받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분배율 수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수를 따라가는 정도라든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이 ETF 상품이 커버드콜 전략을 60%를 사용하느냐, 옵션 매도 비중을 뭐 30%를 제한을 하느냐, 10%를 제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배율 수준은 달라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정해가는지에 따라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정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콜옵션 매도 비중을, 이 상품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정도는 약 90%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에 1% 올랐으면 이 ETF는 하루에 0.9% 정도 오른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월 배당금을 못 받는 거고, 오리지널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컨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운용사들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을 구성해 놨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통 남들은 그럼 뭘 투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들은 뭘 투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분배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월배당 ETF들을 선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거기에 커브드콜 전략을 가미를 해서 분배율을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그런 월배당 ETF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그렇게까지 막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당연히 이제 완전 이제 100%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3% 떨어지면은 3%가 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드콜 ETF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보다는 미국 대표 지수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선호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은데, 지수의 성장성이
기대되지 않으면 월배당 ETF로서의 매력도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주식형이잖아요. 담고 있는 주식이 똑같은데 얘 혼자만 좋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사시는지 제 눈에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이 ETF로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미국을 기초지수로 두고 있는 월배당 ETF들의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추종하는 지수로만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월배당 ETF는 미국 지수 아니면은 한국 지수거든요. 근데 한국 지수 추종하는 월배당 ETF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 안 하세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선호도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어떤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를 이제 1년 정도를 봤을 때 미국 대표 지수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관련되어 있는 월배당 ETF들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투자 성향이라던가 자금의 특성, 내가 언제쯤 이 돈이 필요한지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 다르게 짜셔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해서 그걸 다 100% 몰빵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또 100% 몰빵을 하면은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크지 않나. 그리고 내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데 굳이 위험 자산에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 책의 결론이 투자 성향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정한 다음에 ETF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저의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결혼 자금, 2, 3년 후에 필요한 결혼 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은퇴 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나눠가지고 책에 적어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포트폴리오, 나는 완전 위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다 나눠놨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만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2, 3년, 예를 들어서 내가 2, 3년 뒤에 필요한 돈이에요. 그리고 원금 손실은 최대한 안 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 목돈이 딱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주변에서 야, 이거 좋대, 이 산업이 간대 라고 얘기를 했다고 모두 다 100% 다 몰빵을 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큰 혁신성장 ETF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2, 3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지수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이런 ETF들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거를 많이 세워놓은 다음에 월배당 혹은 채권형 ETF들도 있거든요. 특히 ETF는 채권 혼합형 ETF들이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주식을 같이 추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이 원금 손실이 많이 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엔비디아에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채권 혼합 ETF가 있어요. 당연히 엔비디아 수익률은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채권은 비중이 6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70% 정도. 근데 엔비디아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덜 오르는데 나는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ETF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다르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을 해서 매 월마다 최저임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 월마다 월급을 나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한 10년 동안 뭐 갑자기 퇴사를 한다던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짜야 되고, 당연히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좀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미국, 인도, 일본, 중국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저의 선호도, 책에 그냥 제가 선호도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을 최선호 국가, 그 다음에 인도, 이거는 제가 논리가 좀 되게 간단한데, 저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 많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 생각은 아니고 IMF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 달에 본인들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 시장은 경제가 많이 흔들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 거는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경제라는 튼튼한 받침대가 없으면 자산 시장은 무너질 때 많이 무너지기 마련이고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제일 낮고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인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랑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 친시장, 친기업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이제 돼야 되고 소비 정책을 계속 펼치긴 하는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장 앞에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이 말씀드린 편입니다. 아무래도 AI이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눌려 있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아무리 다른 산업을 보고 다른 산업들의 성장성을 보고 봤을 때 AI만큼의 성장성이 예상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보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IT 산업의 성장률은 10% 내지는 20%가 나와요. 그 말은 여기에 거의 성장성이 몰빵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혁신 성장 테마형 ETF를 투자하실 때는 내가 리스크를 많이 지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 손실이 다소 많이 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거나 몇 년을 기다린다거나 혹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상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빅테크들 10개 모아놓은 ETF 인기 제일 많습니다. 네. 그냥 거기에 이제 뭐 AI 관련된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전에 이게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도 혁신성장 테마형 ETF를 인기 순으로 나눠주세요라고 한다면 미국 테크 탑10 기업들 모아놓은 ETF 인기 제일 많아요. 네. 거기에 뭐 아마존, 애플 이런 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ETF들이 인기가 제일 많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물어보신다면 정말 이상하게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ETF이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그런 컨셉들을 가진 ETF들을 살펴보자면 국내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펫 ETF도 있고 펫은 이거는 펫 산업이 저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나요? 네, 인스타 계정만 봐도 내 강아지, 내 고양이를 위한 인스타 계정이 너무 많고 사진만 보더라도 내 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용품들을 어떤 걸 사야 될지 물어보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이거는 세대가 변하는 스토리거든요. 세대가 교체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내 강아지는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ETF인데 성장률은 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고속 성장은 IT 대비해서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IT를 보다가 이거 보면은 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뭔가 너무 IT 쪽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몰려있다. 난 이런 거 말고 조금 재밌는 ETF 내가 좋아하고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ETF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펫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펫푸드 만드는 회사들 내 강아지한테 먹이는 음식을 프리미엄으로 그렇게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엔 아닌데. 그리고 펫 보험 회사들. 내 강아지를 위한 보험료를 사람들이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펫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제품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펫 관련돼서 약 만드는 제약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많아서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데이터를 찾아보고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너무나도 맨날 저희가 보고 있죠. 근데 그거를 정말 여러 가지의 소비가 거기 지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헬스케어 소비를 보면은 나를 위한 헬스케어 소비가 늘어난 폭보다 내 펫을 위한 헬스케어 소비가 늘어난 폭이 더 커요.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펫 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저는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지만 다소 천천히 주가에 반영되는 건 조금 천천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럭셔리도 제가
이제 책에 담아놨는데 럭셔리라는 거가 무형 자산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항상 그게 좀 저 투자자로서 고민이었는데 전쟁이 나도 괜찮고 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을 무언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저는 항상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ETF도 그렇고 아니면은 당연히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모든 증시가 흔들릴 때 그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럭셔리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형 자산의 가치는 훼손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들 브랜드가 스스로의 먹칠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훼손되지 않고 이 무형 자산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럭셔리 제품들은 잘 팔렸습니다. 여태까지. 뭐 명품 에르메스, 샤넬,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에르메스, 그 다음에 뭐 캐링, 그 다음에 LVMH.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기업이 LVMH, 그 다음에 노바노디스크라고 이제 제약회사인데 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근데 LVMH가 그렇게까지 시가총액이 큰 이유가 있죠.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시계열을 그려보면은 더 잘 팔렸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굉장히 독특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ETF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중에서도 저는 비만 치료제랑 이제 당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ET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의 성장률을 보면 비만 치료제라는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커요. 다른 뭐 알츠하이머라던가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저희가 정복을 해야 되는 암이라던가 뭐 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병보다도 너무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장률로 보고 약이 잘 팔릴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0개에서 20개 내외고 미국은 리츠가 정말 많아요. 종류도 정말 많고 우리나라가 오피스 리츠가 50%, 그 다음에 쇼핑센터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유소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물류창고예요. 물류창고. 그래서 이 리츠를 그냥 우리나라 리츠랑 미국 리츠랑 똑같이 보고 싱가포르 일부 다 똑같이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리츠는 많이 다릅니다. 국내는 오피스 위주, 대기업형 위주, 그 다음에 배당률 위주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미국은 리츠들도 자기네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지 않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3에서 4% 정도? 근데 S&P 500에만 투자를 해도 연간 배당률이 2% 내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라고 했는데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미국 리츠들은 본인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배당금을 주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넥스트 성장을 위한 넥스트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물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리테일, 통신 타워 리츠도 있고 미국은 헬스케어 리츠도 있고 정말 리츠가 다양해서 그 다음에 호텔, 모기지, 셀프 스토리지 리츠까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리츠고 국내 리츠만 투자를 하시다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좋아지겠지.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긴 합니다만 이게 좀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한번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주택, 헬스케어, 셀프 스토리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매우 다릅니다. 채권 ETF는 일단 내가 채권 ETF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채권 ETF가 금리를 추종하는 건지 가격을 추종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채권형 ETF로 분류되는 ETF들 중에 금리 추종형 ETF들이 있어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금리를 추종을 한다는 의미는 대부분 뭐 CD 금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퍼 금리라던가 되게 안전한 금리들을 추종을 하긴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이제 채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추종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CD 금리가 3% 내외예요. 그럼 이걸 360으로 나눠서 ETF 가격에 반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추종하는 거가 아닙니다. 금리를 추종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채권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영향일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면은 특히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장기채 채권 가격이 반대로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ETF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고 상품도 많이 출시됐었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네.
일단 원자재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뭐 구리 그다음에 원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농축산물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논외로 했을 때 관심 많으신 게 여기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물로 가지고 금은 실물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 금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원자재는 저희가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순도 구리를 뭐 어디서 구하겠어요, 저희가. 그죠? 그다음에 원유를 어떻게 뭐 집에 놔둘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툴이 이제 ETF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ETF 활용은 가능하지만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원자재 ETF가 있고 실물을 이제 추종하는 원자재 ETF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물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선물에서 그 다음 선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선물이 더 비싸다면은 더 돈을 내고 이제 그 선물로 무조건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 장점은 시장 가격을 제일 잘 따라갑니다. 선물을 추종하는 거는. 하지만 실물을 추종하는 거는 롤오버 비용은 없는데 실물을 어딘가에 놔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놔둬야 돼요. 근데 그 놔둬야 되는 비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물과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오르고 결국에는 ETF 투자를 하시면은 금액이 모이면 실물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 실물을 사서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차가 발생을 하면 괴리율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금 가치도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위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불안전한 시장과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 같고 전쟁이라던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대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금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안전자산의 툴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초보 투자자시라면 저는 그냥 미국 대표주식 ETF 말씀드립니다. 네, 간결해요. 왜냐면 일단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얘기가 미국 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기다리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왔고 연준은 제가 봤을 땐 본인들이 원했던 바를 이뤘어요.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약한 경기 침체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약한 경기 침체란 무엇이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2.5% 여기서 이제 언저리에서 움직일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경제를 역성장을 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본인들이 원했던 바를 전 많이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것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 지수가 사실 20년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리스크와 수익률을 보면은 리스크는 낮은데 수익률은 높게 나와요. 그렇게 되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라서 이제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이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지금은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성장주에 대한 입장이 많이 갈리겠지만 원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 가장 근래에 있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19년인데 그때 금리 인하와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당연히 가는 도중에 이제 플럭슈에이션이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